네, 오늘 3부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 재판 얘기부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네네. 그다음에 대정동 사건 재판이 일단 대선 뒤로 미뤄졌어요. 예. 다른 그 재판도 다 미뤄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게 뭐 형평에 맞는 거고. 그 공직선거법이 추구하고 있는 선거의 어떤 공정성, 균등한 선거운동의 어떤 보장 이런 네.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막 속도를 냈잖아요. 네. 법원이. 그러다 갑자기 딱 일단 멈춤 모드로 바뀐 거잖아요. 네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참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그 대법원 심리 과정을 보면은 저도 법률 공부한 지가 40몇 년이 됐고요. 변호사 자격도 한 지가 벌써 한 39년 정도 됐습니다. 네.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그래요? 왜 유독 이재명 그 후보에 관련해서만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해명도 없어요. 네. 누구도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음모가 있지 않겠나. 저는 뭐 대법원에서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게 이재명한테만 해당하고 그게 왜 그 정도로 초광속, 초스피드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고등법원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난 바로 그 다음 날 재판 기일 잡고 그랬죠. 변론 기일 잡고 바로 송달하는데 거기다 집행관 송달 명령을 바로 했어요. 그렇죠. 우편 송달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집행관 송달 명령하게 되는데 바로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다가 네. 갑자기 어제 그 길 변경한 거잖아요. 네네. 대선 후로. 그러면 이거는 뭔가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저는 겁니까? 그 민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지? 이재명 죽이게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수의 국민들이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예. 보통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거를 판사들도 느꼈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 판사들의 입장에 봐서도 본인들이 법원에서 뭐 20년 30년 있었던 부장판사들이 다 처음 보는 사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찰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게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갖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라도 중단시켜야 되겠다 하는 여론들이 법원 내부에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법원 잠깐 혹시 더 구체적으로 법원 내부 기류라든지 분위기를 좀 들으신 얘기가 있으세요? 저도 아는 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뭐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역임했던 저희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왜 저랬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처음에 대법원에서 저는 그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이게 상고 기각해 갖고 이걸 정리해 주려는 게 아닌가. 그때 저번에 예, 그 말씀 하셨잖아요. 뭐 전혀 뭐 예. 100% 틀렸습니다. 저는 많은 그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뭐 파기환송이 되면서 깜짝 놀랐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행태를 봐갖고서는 이게 진짜 뭔가 이재명 죽이기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게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보도를 보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뭐 소집 이야기도 좀 나온다고 네. 하는데 소집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도 법조 경력이면 한 40여 년 이렇게 가깝게 되는 사람이지만은 사법부가 과거 어떤 사건 못지않게 위기에 처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이 나서갖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특정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죽이기다라고 또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 또는 대선의 어떤 과정을 갖다 조종하려고 했다는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법의 위기, 신뢰 위기가 왔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법관 대표회의까지 만약에 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그건 그 법원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취를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이는 행태는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였거든요. 어떤 예. 분이 어떤 정치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선 거 아니냐. 네. 어떤
판사가 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올렸죠. 예. 법대위에 앉아갖고서 의전에 취해갖고 오만에 빠진 게 아니냐 예. 이런 말씀하는 판사도 있어요. 예. 저는 뭐 법조 경력 20, 30년의 그 부장들이 그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다 광범위하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뭐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런 상황에서 법원 행정을 이끌어가고 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이끌어갈 수 있을런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공판기일이 변경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이 공판기일 변경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풍문이 돈다라고 하던데 저는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는 거고. 그건 그 해당 재판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건 대법원장이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예 권한이 없다.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낭설이 돌고 네. 있을 뿐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가 됐고요. 이 그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일단 법률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법률 명확성의 원칙 특히 그게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뭐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련해 갖고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인데 행위 개념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와 판사들의 손에 그 선거에서 당선되는 당선자의 운명이 검사 판사 손에 맡겨지는 거거든요. 그 모호한 행위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 상황을 그 규정을 갖다 좀 제어하려고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법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법조 내부에서나 또 정치권에서도 행위 개념의 모호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삭제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국회에서 일단 행안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의 계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좀 더 좀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이걸 완전히 삭제했을 때 생기는 또 부작용도 일부 있거든요. 삭제로 가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문구를 조정한다든지. 네, 그래서 행위를 갖다가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행위 개념을 완전히 없애야지 너무나 이게 포괄적으로 그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게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거보다 이제 더 앞서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헌법 84조에 네네.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네네. 이 문제잖아요. 네네.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재명 이번 아니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 위안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갖다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법의 권한은 밖에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거기에는 뭐 수사, 기소, 재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뭐 기소, 수사는 안 되고 재판은 진행된다. 진행되는 재판은 진행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해 갖고 그 해석의 여지가 없게 이론의 여지가 없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걸로 논란 끝날 거라고 보세요. 네. 근데 법사위는 지금 대법원 청문회를 14일 날 여는 걸로 의결했고요. 국정조사 탄핵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그 행태가 너무나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사례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이 이르게 됐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조사는 필요하다.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2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 선거 운동에 집중해야 되고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적인 관심들이 집중돼 갖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약 뭐 청문회라든가 이게 진행되게 하면 그게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잘못 얘기하면 뭐 우리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는데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12일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는 개시되는 그날부터 6월 3일까지는 오로지 그러니까 선거운동에만 집중하자.
그럼 다른 정치 일정은 그 뒤로 미루고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좀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단일화를 두고 지금 뭐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참 저게 그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한때는 네. 집권 여당이었는데 국민들로부터 5년의 집권을 위임받은 정당이 3년 만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러니까 3년 만에 대통령이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라 혼란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공당의 후보자를 지도부가 뭐 차기 당권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차기 공천권을 의식해서인지 지금 그 후보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행태가 용납이 될 수 있는지 참 너무 이게 어떤 정당인지 이게 민주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저 내용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 출신 후보자하고 당 밖에 있는 총리 출신 무소속의 후보자하고 했을 때 장관하고 총리하고 싸우면 대개는 총리가 이깁니다. 사실. 접근법 분석들이 그렇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분은 장관 출신이고 직전에 윤석열 정권의 장관 출신이고 네.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3년 동안 함께 해온 총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뭐 3년 같이 해왔어요. 네. 저는 뭐 이분 내란에 사실상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장관과 총리와 다투면 뭐 총리가 이기는 게 일반적인 건데. 심플하네요 분석이.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국민의힘에 지금 네. 현재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또 총리 쪽에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게 합의에 의한 것이든 강제에 의한 것이든 뭐든지 간에.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예.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문수가 되느냐 한덕수가 되느냐 대선판에 미치는 영향이 현격히 달라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예. 뭐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든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선 과정에서 그 진영은 또 뭉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그래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일단 명분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성과 적법성은 분명히 김문수 후보에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네. 근데 이 와중에 그 한때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 이름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개헌연대를 구축했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이낙연 전 총리 관련해서는 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분의 정치 인생이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선택돼 갖고 국회의원 하시고 민주당 소속으로 도지사 하시고 총리 하시고 당대표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지난번 대선 경선을 지긴 했지만 민주당이 그분을 현재 이낙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을 배신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네. 뭘 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뭐 말은 개헌연대라고 하지만 이게 뭐 결국 개헌연대가 아니라 내란 세력에 어쨌든 그 뭐 생명을 연장시키는 내란연대 또는 뭐 헌정 파괴 세력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건 저는 뭐 그런 의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그 몸담고 있는 새미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빅텐트 대상은 한덕수지 김문수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그게 하세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김문수는 안 되고 예. 한덕수는 되냐? 예. 그것도 웃기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장관 총리 지낸 분인데 예. 왜 김문수는 안 됩니까? 예. 그 아무런 합리적 논리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지금 이낙연 뭐 전 총리나 지금 새미래당의 입장은 결국 민주당과 같이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싫으니까 뭐 국민의힘과 결국엔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바로 그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이재명이 싫다 이 정서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와 경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또 새미래당의 지금 대표 되시는 분도 지난번 공천에서 또 사전에 탈락하셨기 때문에 뭐 그러저러한 감정들이 복합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사감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뭐 거예요? 사감도 있고 예. 어쨌든 본인들의 뭐 일말의 작은 뭐 정치적 미래를 또 민주당에서 그 정치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발견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뭐 차라리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우
뭐 안 좋은 결론에 이를 거라고 좀 봅니다. 안 좋은 결론이라는 건 어떤 뭐 뜻입니까? 그분들 다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했던 분인데 예. 결국 뭐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계속 본인을 오늘의 본인들을 만들어준 다 정치 몇선들 하시고 총리까지 하신 분들인데 민주당 떠나갖고 그야말로 내란을 획책했던 그 정당과 내란을 또 방임하고 또 동조했던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 그 결과가 좋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그럼 그 결말은 혹시 공중분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요. 네. 그렇게 네, 전망하십니까? 네. 그 새누리당 얘기했으니까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좀 나중에 이 그 빅텐트에 들어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그 상당 정치적 그 꿈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야심도 있고요. 굉장히 유능한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미래를 생각한다 하면은 지금 내란의 방조 혐의를 갖고 있는 그런 정당과 함께 하겠습니까? 저는 네. 끝까지 독자 행보를 해야 그래야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에서 국가 그 인재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재위원회가 뭐 하는 건가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대가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웃으세요?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아니 인재 영입이니까요. 지금 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할 분들도 많이 지금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그 차기 정부가 인수위없이 출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맞네. 예.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 추천 받아가고. 그러면 조각의 밑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100%를 조각의 기준으로. 밑거림이라기보다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은 네.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좀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냥 많은 분들 추천 받아갖고 대표실에 전달하는 그런 정도 중간 역할만 이상 그러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가정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네. 초대 총리는 어떤 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말씀해 온 게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인데 경제 위기, 국민 어떤 갈등 분열의 위기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성장으로 돌파해야 되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된다. 성장과 통합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해낼 수 있는 경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국민들을 좀 통합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매우 뭐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통합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라면 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경제 전문가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뭐 그거보다도 뭐 당내에도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뭐 여러분도 계시니까 그건 이재명 후보가 어떤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뭐 잘 판단하시겠죠. 네네. 혹시 그래서 혹시 예비 명단 혹시 그 후보 군웅 추리셨을까요? 지금은 그냥 당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캠프에 당 캠프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또 당 밖에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늘 강조하는 것은 어느 진영에 있었든지 어느 지역 출신이든지 출신 학교가 어디든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유능하고 인품이 갖춰진 분들을 많이 좀 발굴해 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